자, 사회변시 형사법 사례형 1문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A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는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표를 잘못 세어 1억 원권 자기합 수표 5장과 1천만 원권 자기합 수표 5장을 교부했다.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을 준 거죠. 6억인데 6천만 원 먼저 계약금을 줬으니까 5억 5천만 원, 1천만 원 더 준 거죠. 갑은 그 현장에서 A가 준 수표를 세어보고 1천만 원이 더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신의치상 고지 의무가 있죠. 아이고, 신의치상 1천만 원 더 줬어. 고지 의무가 있죠. 고지하지 않았죠. 부작위, 기망, 사기죄가 된다라는 거죠.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위 아파트 매각 대금 중 4억 원으로 B 소유 X 건물에 관하여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명의신탁 문제 체결하고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B에서 바로 을로 경유했다.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B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을로 넘긴 거죠. 중간 생략형 등기. 이제 을한테 등기가 있는 거죠. 그 을이 이걸 처분하겠죠. 그럼 횡령죄가 되느냐? 판례 바뀌었죠? 전압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을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X 건물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X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 요거 근저당권 설정한 거 횡령죄, 전환합의체 안 된다라고 본 거. 그리고 은행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수탁자잖아요.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수탁자는 부동산 수탁자 등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죠.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수탁자라는 것 알려야 될 고지 의무 없습니다. 사기죄 안 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을은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여 X 건물을 이제 아예 팔려고 마음먹고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을과 C 간의 위 매매 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자, 계약금과 중도금이 나왔다. 부동산에서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C가 또 을이 이 부동산을 또 C한테 팔려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이 팔려고 매도하려고 했던 행위도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고,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죠. 은행이 저당권자죠. 근데 C한테 팔려고 했다. 그럼 은행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닌가? 안 되죠.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가죠. 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배임죄가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C에 대해서 얘가 수탁자니까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죠. 을은 대외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자니까 내가 수탁자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을과 C 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이중 매수인이 되겠죠. 을에게 X 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을 주고 있네요.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했다. 자,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그래서 을은 병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받고 임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인전 등기를 병한테 아예 해줬다. 그러면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한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병한테 돈 다 받고 등기까지 해줬다. 그럼 배임죄가 된다라는 거죠. 또 얘는 적극 가담했죠.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범과 신분의 문제인 거죠. 배임죄 하면 33조 항상 공범과 신분의 문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33조 본문. 그래서 병도 적극 가담했다.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한편 배우자 없는 갑은 을에 처 병이 을과의 성격 차이로 잠시 별거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과 성관계를 맺었다. 을은 정과 갑 간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하고 정에게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정은 갑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 간통의 문제인데 간통은 이제 폐지됐죠. 그러나 을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정에 대한 이혼 소송을 청구한 후 갑만 간통으로 고소했다. 자, 이거예요. 자, 간통은 폐지됐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친고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고죄인데 지금 을과 갑이 공범이죠. 친고죄 공범. 그런데 지금 정과 갑이 공범인 거죠. 친고죄 공범이에요. 근데 을은 그 중에 일부만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이게 문제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갑을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검사가 갑과 정을 간통죄로 기소했다. 자, 이 문제죠. 친고죄에서 갑만 고소했는데 정까지 기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냐? 적법하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갑과 정은 1심 법원에서 갑과 정은 공범인 거죠. 공범. 공동 피고인으로 심리를 받고 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 거죠. 정은 갑과의 간통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갑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범 중에서 한 명은 자백하고 있고 갑은 부인하고 있다. 힌트를 얻으셔야죠.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의 보강 증거 문제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증인으로 출석한 D는 사건 발생 후 정으로부터 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D가 사건 발생 후 정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언한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문 진술이죠. 이 전문 진술이 자, 먼저 1번 D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자, 전문 진술은 316조죠. 316조인데 원진술자가 누구냐? 자, 지금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이 2명이에요. 이 진술을 정한테 쓸 때는 원진술자가 피고인이죠. 그러면 316조 1항이죠. 1항은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증거 능력이 있다.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그런데 이 전문 진술을 다른 공동 피고인, 공범, 갑한테 쓸 때는 이 원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자가 되는 거죠. 피고인 아닌 자다. 316조 2항이죠. 2항의 요건은 원진술자가 진술 불능이어야 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되죠. 원진술자가 그런데 진술 불능인가? 원진술자는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진술 불능이 아니죠. 따라서 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다른 증거가 없다. 자백의 보강 증거 문제구나. 1심 법원이 갑과 정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자, 정은 공범 중에 자백하고 갑은 부인하고 있죠. 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 증거가 필요한가? 갑을 유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한가? 판례는 불효설이죠. 필요 없다. 그러면 정 자백만으로 갑에 대해서는 자, 다른 증거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정을 유죄 판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은 자백하고 있죠. 정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다른 증거가 있죠. 뒤에 증언, 정에 대해서는 증언이 있죠. 뒤에 이 전문 진술이요. 이 진술을 보강 증거로 볼 수 있느냐. 보강 증거의 개념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죠. 독립된 증거인가 따져봐야 되죠. D는 사건 발생 후 정으로부터 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백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럼 자백과 독립된 증거가 아닌 거죠. 따라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정에 대해서는 자백이 없으니까 자백이 아니고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보강 법칙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유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백하는 말을 들었다. 이 증거는 자백의 반복일 뿐이죠. 따라서 독립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정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 판결 못해. 이 얘기고. 3. 만약 갑과 정이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자, 이거는 간통죄와 관련된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을 이렇게 잡아 보셨으니까 또 간단하게 목차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을병의 죄책이죠. 부실법 위반 점은 논외로 하고. 갑을병 먼저 갑은 자, 일단 쟁점의 정리. 이 갑의 죄책. 갑의 죄책은 갑은 요 간통죄는 폐지했으니까 넘어가면 갑은 이거 1,000만 원 더 받은 거. 이 행위 하나가 문제되는 거죠. 잔금, 초과, 수령 행위. 신의칙상 고지 의무 없음. 사기죄 안됨. 갑의 죄책은 받고 을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탁자로서 이렇게 많은 행위를 했죠. 을의 죄책 행위별로 보면 먼저 수탁자로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대출받은 행위.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행위. 이거 일단 이걸 적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유효하지 않다. 이거 효력까지 해도 간단히 적시를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행위는 갑에 대해서 신탁자인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된다. 종전 판례 또 최근 전압 변경된 판례 적시를 충실히 해주시고 또 을에 대해서 대출받았죠?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대외적인 처분권자다. 안 된다. 자기가 수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팔려고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죠. C와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행위. 미수죠. 미수. 횡령의 미수가 되는가? 또 똑같은 문제죠. 갑에 대한 횡령 미수가 되는가? 안 된다. 판례 간단하게 적어주시죠. 앞에서 적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C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된다. 자기는 대외적인 처분권자다. 수탁받은 사실을 알릴 고지 의무가 없다. C. 그럼 은행에 대한 또 배임죄가 되느냐? 안 된다.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권자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대로 붙어 있죠. 그 다음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 병한테 넘긴다라는 거죠. 병에게 전액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행위. 이중매매죠. 부동산 이중매매 된다라는 거죠. 배임죄 된다. 판례를 잘 적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결, 죄수관계 적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끝에 항상 의뢰죄책, 의뢰죄책 됐고 병의 죄책, 병은 가담자, 병의 죄책, 을에게 건물 매도 요청을 하여 등기를 마친 행위.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임죄가 되는데 이제 적극 가담했다. 이거 판례 적시를 해주시고 배임죄에 공동정범이 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범과 신분의 문제. 진정 신분범이죠. 33조 본문 연대에 따라서 배임죄 공동정범이 된다 라는 거고, 자 이중매매 취득했다. 그럴 때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작물 취득 아니야? 라는 건데 작물 취득죄 안 된다. 왜? 부동산은 배임죄 실행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배임죄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배임죄라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인 거지. 배임죄라는 재산 범죄로 영득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도 안 된다라는 것도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중 매수인한테. 사안의 해결. 검사가 2번 갑과 정을 간통죄로 기소한 것을 전제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정에 대한 기소는 적법한가? 자, 정과 갑은 친고죄인데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그런데 정까지 기소했다. 정에 대한 기소는 적법한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정에 대한 기소는 이게 1문인 거죠. 2의 1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형사법 조항 적시해 주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적법하다. 3. D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316조. D의 증언은 전문 진술이죠. 316조죠. 원 진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316조 1항이냐 2항이냐 되는 거고, D의 증언의 증거 능력 나눠서 봐야 되죠.
정에 대해서 쓸 때, 정에 대해서는 원진술자가 당연히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진술이죠. 따라서 316조 1항이죠. 316조 1항은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 능력 있다. 뒤에 증언은 전문 진술로서 316조다. 이거 간단히 적시를 해주시고, 그러면 뒤에 증언을 공범인 갑에 대해서 쓸 때는 그 원진술자는 정이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316조 2항이죠. 316조 2항은 불특이죠. 진술불능 특신상태. 원진술자가 진술불능이어야 되죠. 근데 원진술자 정이 진술불능 아님,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없음. 그 다음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정과 갑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자백의 보강 법칙 관련된 쟁점이죠. 유죄 판결 다른 증거 없는 경우 일단 갑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가부, 이 쟁점인 거죠. 공범자 정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 증거가 필요한가? 학설도 있고 판례는 불효설. 따라서 바로 유죄 판결 가능. 정에 대해서는 정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 정은 자백하고 있죠. 따라서 보강 법칙 적시를 해두시고, 그럼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보강 증거의 의미, 독립적인 증거여야 한다.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 그러면 지금 증거 하나 있죠. 정에 대해서는 D의 전문 진술이 보강 증거가 되는가? 즉 D의 전문 진술이 자백과 독립된 진술인가? 판례 있죠. 자백을 들었다라는 진술은 자백의 반복일 뿐이지 독립한 증거가 안 된다.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백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죠. 정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불가. 자, 3번은 간통죄와 관련된 쟁점이라서 안 보셔도 되고 다 본 거죠. 네. 이 목차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올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